네, 안녕하세요. 한국리서치 김춘석입니다. 우리나라 공론화 특성과 발전 방안 모색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요. 제가 뭐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해한 바에 그 제한된 그런 논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공론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다음에 그 간단한 그 약사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글에 따른 그 특성, 그다음에 이제 그 공론화를 좀 모델 중심적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발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공론에 대한 이해가 서양과 동양이 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는 진리, 유일한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시대적인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좀 절차적 관점에서 합의에 준한 어떤 그런 그 사회적 합의의 성과, 결과. 그러니까 이건 뭐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어떤 입장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버마스가 공론장에 대해서 두 가지 흐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공론을 이제 공순환적 공론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결정 단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제 반순환적 공론장. 이렇게 보면 뭐 우리는 대부분 그 반순환적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하버마스가 이야기했던 그 시절의 공론장은 지금과 같은 제도화된 제도 내적인 공론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내에서의 어떤 다양한 공론의 형태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순환적 공론장, 이게 물론 뭐 좋다 나쁘다의 가치적 의미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반순환적 공론장이라고 봤을 때는 뭐 좀 폐쇄적인 대화, 이해관계 충돌, 왜곡된 합의, 민주주의 질서와의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또 하나 그 은재호 박사께서 정리를 했는데요. 공론이라는 개념, 이것을 뭐 공개, 이슈화, 사회 문제화,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 이제 좀 다른 유형이라 볼 수 있겠고, 우리가 말하는 공론화로서의 어떤 성과들은 공공의제 형성, 정론 형성, 그다음에 좀 특수한 형태로 분류를 하긴 했습니다. 합의 형성은, 그러니까 좀 더 다른 형태, 좀 더 질적으로 높은 형태로 이제 합의 형성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또 동의하는 그런 형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공공의제 형성과 정론 형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접하는 공론화의 유형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합의 형성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론화의 요건으로 대개 이제 정치적 형평성, 대표성, 수기성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 전제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은 시민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론화는 기본적으로 시민성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우리 사회의 공론화의 특성 때문에 명분적으로는 신뢰를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시민을 신뢰하고 공론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그 신뢰를 한 상태에서의 공론화냐 그렇지 않느냐는 상당히 다른 과정과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도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지금 뭐 일반적으로 2017년에 신거리 공론화가 큰 분기점은 됐죠. 근데 그 전에도 다양한 공론화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시민사회 단체에서 진행됐던 공론화, 요게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막 당선되고 나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했던 광화문에서 한 3,000명 참여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토론회, 이때 뭐 김재동 씨가 사회 보고 이런 식으로 된 게 있었어요. 그러면 공론화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공론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표성 측면, 그 다음에 한나절 동안
김재승 씨가 어떤 사회를 보면서 분임 토의도 사실은 제대로 잘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수기성이 얼마나 있었을까 사실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때 참여했던 분들이 과연 대표성은 사실은 보증이 잘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수기성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공론화의 어떤 그 설계와 운영 이런 부분들이 참여자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끔 되는가? 그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본에서 한 공론조사의 이제 그 결과인데요.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있고 나서 일본에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뭐 0%, 뭐 15%, 25%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안을 가지고 옵션을 가지고 공론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0%가 제일 높게 나왔는데 그걸 내각에서 수용도 했습니다. 근데 아베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게 또 무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론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그런 공론조사였는데 보시면 남자 66%, 여자 34%.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퍼센테이지가 사실 인구 구성비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다음에 또 참여자도 285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로 가지고 국가 정책을 결정을 해 수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됐어요.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하고 우리 공론화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기민주주의자들 관점, 롤스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뭐 피시킨도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기민주주의자들 중에서도 공론조사, 공론화를 중심에서 이야기해볼 만한 그런 이론가들이 있다라고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좀 공론화가 좀 잘 될 수 있으려면 제도화된 그 절차,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이 있으면 낫지 않냐. 지금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 없기 때문에 매번 공론화가 시행이 될 때마다 타당성 논란들이 좀 있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도화가 안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뭐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위에 또 행정부의 행정 담당자들은 정책은 우리가 결정해야지 누구한테 맡겨 뭐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뭔가 그 공론화위원회,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다른 형태의 정책 결정 과정,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 이 부분을 기존의 정책 담당자들이 수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리하고 최근에 연금 공론화를 비교를 해보면 뭐 거의 유사합니다. 500명씩 참여했고 오히려 연금 공론화는 TV의 어떤 그 중계까지도 됐고 훨씬 더 공론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이상적 관점이죠. 미니 퍼블릭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중계까지 한 거니까. 그런데 신고리는 잘 받아들여졌고 결과가 연금 공론화는 안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신고리가 잘 받아들였던 것이 상당히 좀 극적인데요. 뭐냐면 결과가 공표되기 전날 그때 당시에 서울대 윤순진 교수님께서 환경 쪽이었는데 경향신문에 기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고리 절차가 아주 잘 진행이 됐으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을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신고리 결과로는 계속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환경론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난감했던 결과인데 어쨌든 그 전날 경향신문에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그 결과를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긴 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그 진행 과정이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그 결과는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참관했던 전문가들도 수용을 한 거죠.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연금 공론화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 그다음에 또 이 연금과 관련된 이건 완전한 이해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뭐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정치인들끼리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끼리 언론 그냥 치고받고 싸운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과정들이 무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결과 수용의 어떤 그런 배경과 환경 이런 것들의 사전적인 논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또 하나 뭐 공론화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저는 전제 조건이 경청의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계시개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옳다. 그다음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어야 제대로 경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옳다라는 건 나도 옳지만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 그러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다양한 진실들을 하나라도 더 확인을 하면 코끼리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본형체. 뭐 이런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표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일 거고, 아무튼 그래서 대표성은 사실은 의견의 다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성 연령의 어떤 그런 기계적 어떤 그 비례 이 차원을 떠나서 공론화의 정신으로 본다면 의견의 다양성 그것을 확보하는 것, 그 계시의 정신에서 그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계비의 정신,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계시계비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럼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공론화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토의할 때마다 이런 경청 토의 규칙을 같이 항상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기 효과들을 보시면 뭐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만족도가 높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논의하는 절차가 아주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 이게 다른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나하고 도저히 같이 못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민주시민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공론화 과정이 정치 과정이기도 하고 시민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우리 조사적 관점에서는 생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또 좋은.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직원들한테도 공론조사는 조사 중에서도 최고의 조사다. 조사만의 최고의 조사는 패널 조사죠. 시기를 확인하면서 변화를 알 수 있는 그 패널 조사의 성격과 함께 여론조사의 궁극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것의 현장성이 또 이 공론화에서 구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사와 민주주의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형태가 공론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돼야 되는 요건이라고 이해를 해봤고요. 그 역사와 특징 간단하게 좀 보면 공론화는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정부 때 제대로 발현이 됐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론서들도 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령으로서 규정도 이제 나왔죠. 이게 이제 어떻든 지도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사패산 터널의 문제랄지 우리 사회에 그 도저히 그 풀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볼까. 그래서 참여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우리 조사적 관점에서 아주 의미 있습니다. 정책 과정의 여론조사를 항상 베이스로 삼아라 해서 여론조사가 많이 그 확대가 됐던 계기가 됐고요. 그 또 다른 형태가 참여적 방법으로 공론화가 논의가 되고 운영이 되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 지나면서 공론화가 이제 간헐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때는 뭐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 갈등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권 이념에 상관없이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공론화가 점점 확산돼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서울대하고 KBS 그다음 피시킨 교수팀에서 통일에 대한 공론조사, 사실은 공론화의 다양한 형태의 모델 중에 하나가 공론조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론조사의 전형으로서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 2011년 KBS 서울대 공론조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때는 사실은 재미있었던 건 확실히 피시킨 교수도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 교수님들도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실험적인 것도 한 거죠. 뭐냐면 한 200여 명인데 한 그룹은 진보 그룹, 한 그룹은 보수 그룹, 다른 또 분임 토의는 진보와 보수를 섞은 그룹. 그래서 그 토의를 거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학자분들이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이런 것을 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발주해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또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공론화가 불이 꽃이 폈던 게 이제 신고리 공론화가 이제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도 이제 어쨌든 프로세스가 괜찮았고, 그다음에 결과가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론화가 좀 확산이 된 그런 계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저는 중요한 또 계기성이 지자체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지자체들은 지금 조례로도 해서 공론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진보냐 보수냐 그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 문제 또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게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공론화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선거제 공론화, 연금개혁 공론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다음에 저출생 공론화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론화의 특징을 좀 나름 정리해 보니까 정부 주도 공론화, 이제 반순환적 공론장이 이제 주가되고 있다. 요거는 저는 뭐 특징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뭐 좋은 의미로는 정부가 주도해야 주관을 해야 정책화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더 높습니다. 사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아무리 공론화를 해도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비제도 공론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되는 것들이 꽤 많고요. 진보 정부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보수 정부에서도 뭐 그렇게 뒤처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보수 정부에서도 사안별로 그다음에 지자체 단위에서 공론화가 계속 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같은 것이 있어서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더 제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공론화가 뭔가 미니 퍼블릭 중심의 그 공론화, 그다음에 선호집합형, 그러니까 막 그 찬성 반대, 이런 정도의 좀 더 제한된 공론화 형태들이 꽤 있다. 그렇죠. 그 다른 공론화 형태도 있는데 그건 뒤에서 모델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목도가 높은 것이 이런 공론화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의론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각 절차마다. 예컨대 공론화 시행 단계에서도 뭐 적정성 논란이 좀 있고요. 시민의 자격 논란, 아까 시민성 논란, 그다음에 역량 논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설계 타당성,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결과 수용성. 사실은 이런 회의론이 아마 뭐 같이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공론화가 많이 시행돼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냐 이런 관점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또 회의론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관련 관계자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자성도 좀 필요한 측면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 초기 단계, 그러니까 뭐 제도적인 문제랄지 시민성 문제랄지 그다음에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책임성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이것들이 뭐 지금도 완전히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공론화 연구 측면에서 연구나 성과 축적 측면에서 보면 공론화 지금 연구가 대부분 사례나 매뉴얼 중심의 기술적 연구가 많지 정말 근데 뭐 정치학적 관점에서 그다음에 뭐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나 이런 쪽에서의 좀 깊이 있는 연구가 좀 공론화하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공론화가 이제 일회성 정부 사업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한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이론 모델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 그다음에 이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협업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연구, 공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사실은 좀 고민이
전부 다 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가 다거든요.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공개의 문제에서 발주기관의 그 소위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공론화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외국 학자 중에 한 분이 휘시킨 교수예요. 그분이 우리 사회의 공론화에 대해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이나 프로세스나 그런 게 외국이 어디보다도 우리가 더 정치하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본인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또 참여도 제한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휘시킨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오히려 부담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혹시 이분이 참여 과정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공론화의 취지에는 맞지가 않죠. 공론화는 개방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구조적으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론화 모델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치 않다. 잘못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또 모델적 관점의 접근이 아니다 보면 공론화에 대한 평가가 그 모델 내에서의 평가가 돼야 될 건데 모델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 기반의 이해, 접근 이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형 공론화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공론화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충분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론화 모델은 전 세계에 따지면 엄청나게 많겠죠. 왜냐하면 그 현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모델에 대한 이해도 그런 관점에서 이게 같은 거다라고 할 게 아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다 싶습니다. 그 모델을 한번 이해해 보면요, 사실은 한 거의 70년대부터 쭉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델들을 대표성과 수기성 개념으로 구분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 구성원에 따라서 구분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수, 참여자 수, 의사결정 방법 이렇게도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김학린 교수님께서 이렇게 비용 편익, 그 다음에 그 결로 도출 방식, 공론화 시기 이렇게 따라서 이제 구분하시기도 했고요. 또 은재호 박사께서도 정책 단계, 대상 집단에 따라 이런 구분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 형태의 이제 구분이 있고 나름의 다 유용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점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구분이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떤 구분이든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축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론 형태. 로서 결과 도출 방법이 합의형 성향이냐 선호집합형이냐, 그 다음에 대표성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냐 무작위적으로 참여한 것이냐, 그 다음에 수기성이라고 했고 이제 이건 시민 신뢰성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문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결과 도출 방법으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선호집합형이지만 합의형 성향들이 있죠. 근데 이 합의형 성향은 말 그대로 참여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니까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대개 한 30명 내외에 참여하는 그런 공론화들이죠. 그런데 시민합의대화라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붙인 명칭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만든 모델이에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사실은 만장일치 합의는 로마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나 우리 사회의 그 화백제도 요 정도죠. 근데 다 화백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그렇고 그 사회 최고의 지성들입니다. 그분들이 소수가 참여해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만이 도달하는 게 만장일치인데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들이 100명이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그것도
객관식에서 옵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통일협약안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통의 모델이 아닌 거니까 일반적인 모델이 아닌 건데 시도를 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참여 방식으로 이게 이제 자발성이냐 무작위 추출이냐가 대표성에서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자발적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나름의 장점은 있죠. 뭔가 관심이 높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사회에 돈이 없거나 권력이 약하거나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발적 참여 같은 경우는 타운홀 미팅이나 국가이슈 포럼이라고 미국에서 주로 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발적 참여를 허용을 합니다. 근데 타운홀 미팅은 사실은 좀 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런 집단의 대표성을 있는 그런 사람도 참여하죠. 그다음에 무작위로 모집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무작위 추출을 통한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데, 요걸 저는 그 전문가의 역할, 요거는 사실 시민의 신뢰성의 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연구소, 그러니까 신고리 공론화 같은 요거는 시민을 불신을 하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역할을 교육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먼저 강의를 해줘. 그다음에 전문가 간에 토론도 해. 이런 절차를 먼저 둡니다. 그런데 정통 공론조사, 퓨시키님이 개발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통 공론조사는 공론화 시행을 할 때 전문가 발표가 먼저 있지 않아요. 먼저 자료집을 주고 시민들끼리 분임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모르겠거나 질문사항이 있을 때 사후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 전문가는 지원자 역할입니다. 맨 밑에 공론조사. 지원자 역할이지 교육자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공론화가 전부 다 전문가는 교육자 역할입니다. 자문자 역할하는 것이 이제 수기적 공론 진단, 그다음에 시민의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공론화의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싶고요. 저는 전문가의 역할, 그러니까 시민성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공론화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민합의대화인데 보시면 그 통일부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했습니다. 700개 우리 사회의 보수단체, 진보단체, 종교단체가 다 참여해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남북 간의 갈등 문제 심각한데, 통일 문제 심각한데 핵심은 남남 갈등부터 좀 풀어보자. 그러면은 남쪽에서 진보 보수 이념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거 한번 좀 찾아보자. 그 관점에서 시민 100명이 참여해서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군임토의 때 진술문들이 있죠. 아주 일반적인 진술문일 수 있어요. 남북 교류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일반적인 진술문. 요걸 군임토의 10명에서 100%, 그러니까 10명이 다 동의하면 전체 토의에 올려요. 그래서 전체 토의에서는 100명이죠. 80%가 동의하면 그걸 전체 만장일치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기준을 여론조사 관점에서 보면 80% 이상은 만장일치와 유사하다는 그런 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해가지고 A4 한 2장의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이건 운영 방식에 따라서 합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논의 과정을 2년간 걸쳐서 그런 그 절차를 밟아서 그 합의문이 나왔죠. 그다음에 타운홀 미팅인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저출생 공론화에 대한 공론화를 했었는데 그때 예정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부위원장께서 직접 자기가 좀 참여하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성할까 해서 먼저 부위원장께서 뭐 그냥 인사말하고 그냥 들어가시기 그러니 일단 분임토의 한번 좀 참여를 해봐라. 분임토의 한번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한번 자기가 받겠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현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그것은 정책화할 수 있겠어요. 그건 지금 검토 중이에요. 예, 그거는 지금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번 참조해 볼 만하네요. 그다음에 그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래요.
그걸 현장에서 한 1시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아주 높죠. 본인의 어떤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정책 최고 담당자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구나를 현장에서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타운홀 미팅의 핵심은 제가 봐서는 정책 최고 담당자가 현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완벽하게 다 답을 구할 수는 없죠. 현장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것과 유보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참여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죠. 그런 형태의 타운홀 미팅. 요거에는 예컨대 인플루언서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예컨대 뭐 다세대, 다자녀 부모, 난임 부부, 뭐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인구 구성비에 대한 그 구성이 아니라 주제적 어떤 이해관계, 정책 수혜자 중심으로 참여하게 해서 토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 시민 참여형 조사는 뭐 신고리 공론화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그 수기 전후에 그다음에 학습 전후에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공론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죠. 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뭐 좋은 의미일 수도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시민 참여단 수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집은 뭐 기본이죠. 그런데 이때 했던 게 이러닝, 동영상도 제작도 했고 온라인 Q&A도 있고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사실 이건 좋은 의미에서는 수기성을 강화한 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시민을 못 믿은 거예요. 시민은 교육 대상이고 가르쳐야 된다. 그 생각의 반영인 거죠. 이게 이제 시민 참여형 조사가 공론 조사하고 다른 차이로 이해를 합니다. 공론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학습 능력을 인정하고 자발적 학습, 자가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문가는 지원자 역할이다. 질문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 해소해 주는 역할이지 내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하지 않게 되죠. 실제로 그 피시킨하고 같이 공동 작업했던 러스킨이 2014년 그 신고리 그 사용 해결로 1차 공론할 때 왔었어요. 그때 프로그램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전문가가 먼저 발표하는데 그 뒤로 빼라. 아예 빼버리든지. 그런데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다음에 또 워낙 또 갈등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또 미국하고는 좀 다를 수 있구나. 러스킨이 보고서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네. 그런 이야기는 또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공론화라는 게 그 사회의 어떤 맥락에서 서로 얼마든지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전형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기적 공론 진단도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감안한 거죠. 정책 그 결정 단계에서 정책 담당자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론화를 환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행정연구원 은재호 박사님이 그 정책 특성을 잘 아시니까 이 과정에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제 선정 과정에서도 전문가 역할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다 공론화 결과가 나왔어도 정책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피팅의 어떤 그 절차도 인정하는. 그러면 전문가들의, 여기서는 이제 정책 전문가들이죠, 거부감이 좀 덜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변형을 해서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공론화 기법으로는 시민 참여형 정책 진단 일종의 그 집단 심층 면접 조사인데, 집단 심층 면접 조사는 감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규모를 좀 줄여서 이성적 관점에서 한 30에서 50명, 한 3개에서 5개 분임 토의 조를 만들어서 사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토의도 하고 질의응답하고 해서 짧은 시간에 한 4시간 정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참여 여론조사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한 한나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수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물론 많이 하고 깊이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 접했을 때와 접하지 않았을 때,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아니냐. 이게 뭐냐면 그 우리 사회 삼색 신호등 도입에 대한 공론화인데 엄청나게 뭐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한나절 동안에 뭐 그 분임 토의도 없었어요.
찬반 양 진영에서 이래요. 찬성 입장에서 발표하고 반성 입장에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토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하고 하고서 조사를 했는데 4시간 만에요. 사실 이 삼색 신호등에 전에 왜 이 공론화가 됐었냐면 삼색 신호등이라는 게 그게 뭐야라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삼색 신호등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뭐 화살표 들어가고 막 유럽의 신호 체계인가 봐요. 좀 다른. 근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막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죠. 왜냐하면 지금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그 예산 들이고 시민들도 더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때가 막 선거 직전이어가지고 막 당시의 여당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어요. 실제 반대 여론이 인터넷에서 한 90%가 났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이 급히 공론화를 한 건데 1차 조사가 삼색 신호등 도입에 찬성한다 25%, 반대한다 75%였거든요. 근데 이 4시간 하고 나서 도입에 찬성한다가 50.1%, 반대한다가 49.9% 역전이 된 겁니다.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고 정보의 어떤 수기 과정이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니었지만 평상시에 내가 몰랐던 정보를 접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론화를 막 규모를 크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수기의 날은 우리가 미니 퍼블릭으로 제한된 어떤 공론화 요거를 전 국민이 해보면 어떨까? 도전적인 정말 실험적인 거죠. 그러니까 휘시킨이 특히 이건 미국적 고민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민. 미국의 유권자들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낮지 않습니까? 정책 선거 때마다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나마 교육 수준도 높고 지역도 또 뭐 거의 동일하고 이러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도 또 상대적으로 높은데 미국의 정치학자로서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정책을 좀 이해시키고 나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투표 일주일 전에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어떤 그런 형태 공론화. TV를 통해서 양당의 정책의 의장이 나와서 핵심적인 정책 2개를 설명하고 토의하고 그것을 이제 텔레비로 보고 각 지역마다 자기들끼리 토의하는 그런 날을 좀 가져보자. 그러니까 공론화의 최상의 단계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최상의 단계부터 그다음에 하루 2-3시간만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론화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뭐 지자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공론화를 아까 모델적 관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모델의 틀 내에서 비판하고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이쪽 모델의 관점에서 저쪽 모델을 비판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이제 거기에 모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개별 사례를 분석을 할 때도 나름의 분석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석 틀이 좀 완성도가 없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다 싶은데요. 이제 공론화 주체, 공론화 목적, 그다음에 의제 형태, 모델, 그다음에 참여자 구성, 그다음에 뭐 수기와 학습 이런 나름의 어떤 분석 틀을 가지고서 사례를 분석을 해야 분석의 어떤 그 정치성도 좀 더 높아질 것이고 또 개선 포인트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은요, 한 6가지 정도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연구자가 공론화를 제대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론적 관점에서, 그다음에 정책 형성 차원에서, 그다음에 공론화 모델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또 연구가 돼야 또 새로운 현실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러한 성과들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아카이브가 좀 필요하다 싶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 같은 그 제도화 필요성이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싶고, 그다음에 지자체 단위에서는 그 지자체에 맞는 그런 공론화 모델 개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